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청와대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명과 실력 봤습니다.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게 질입니까? 의원님, 그게 질입니까? 그럼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죠. 어제 국감장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간의 공방입니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친북 좌파라는 거죠. 색깔론. 그런데 청와대가 운동권만으로 채워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만, 설사 운동권이 청와대에 대거 입성했다 한들 그게 왜 안 되는 거죠? 학창시절 군사정권을 상대로 저항한 경력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언론을 강제로 통폐합하고 박정철 씨를 공원에서 죽이고 광주에서는 군인들이 자국민에게 기관총을 쏴대던 시절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국민들이 죽어갈 때 어디서 무엇을 했냐고 따진다면 모르겠는데, 그 시절 그런 군사정권에 왜 대들었냐고 따지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학생운동 영역을 훈장처럼 휘두르는 것도 안 될 일이지만 그 경력이 무슨 엄청난 죄라도 되는 것처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희경 의원이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군사정권을 열렬히 옹호라도 했을 겁니까? 그럼 나라면 그랬다고 말을 하시던지요.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검색어가 올랐길래 제가 아침에 급히 오프닝을 하나 써봤는데, 전희경 의원은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출신이죠. 네, 그렇죠. 전경련이 운영자금을 사실상 됐던 매우 엄청나게 친기업적인, 사실상 재벌들의 용병들이었다고 평가받는 곳인데, 인사했나요, 우리? 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 내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찬성했던 그렇죠. 인사였는데요. 네, 국정교과서를 열렬히 지지했던 분이죠. 전사라는 표현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때 김무성 의원한테요. 그렇죠. 최순실 게이트 사지고 나서 이제 이 단체는 사실상 휴업이에요. 왜냐하면 정경련이 구구단체 지원한 게 논란이 돼가지고 여기도 자금 지원이 끊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뉴라이트 성행위도 했고, 지구온난화도 부정하는 것이죠. 여기도. 더 재밌는 거는 이 자유경제원의 19대 때 새누리당조차 중도 좌파 90몇 명, 좌파 30몇 명, 우파가 한 명도 없다고. 굉장히 센 스탠스를 가지고.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어떤 성향의 분인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 간단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좀 이해가지 않습니까? 끝에 있다 보니까 그렇구나. 근데 전 의원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현재 이 발언의 자유, 상당 부분은 그 시절에 저항했던 학생들 덕이라는 걸. 앞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그 덕이라는 걸 알아야 할 텐데 인정할 리는 없겠지만요. 하여튼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자, 첫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 원 들여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했다라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JTBC가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이뤄진 여론조사가 100차례나 된다라는 건데요. 이 여론조사는 이른바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유승민계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직접 이 지역에서 소위 진박 후보를 내서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선거 개입이죠. 이건 한마디로. 이게 이제 선거 개입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보수 진영을 위한 거였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명분이 있을 텐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닌 것이, 대구 경북에서는 어차피 새누리당 다 당선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100번이나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소위 이제 진박들을 골라서, 사람을 꽂아서 당선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넣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기 말을 위해 쓴 돈인 겁니다, 이건. 네. 이건 뭐, 보수 진영이나 뭐, 이념이나 혹은 뭐, 새누리당이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박근혜 말을 잘 듣냐, 안 듣냐. 자기한테 충성하냐, 안 하냐. 이건 선거 개입 중에서도 아주 가장 나쁜, 질 나쁜 선거 개입인데.
관련해서 다시 떠오른 녹취가 하나 있죠. 생각나요. 이거 당연히 보장하죠. 정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 친박 브랜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아니 형이 일단 전화를 해. 빨리. 형 아니면 형 사단낸다니까 내가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아마도 윤상현 의원의 이 멘트를 텍스트로만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요 내용이 딱 들어맞는 내용입니다. 다 두 가지죠. 하나는 진박들을 다 골라내고 그리고 요 여론조사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구를 옮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사람한테 청와대에서 벌컥벌컥 다 가지고 있다. 뒷조사에서 라는 뉘앙스의 윤상현 전 의원의 멘트. 또 연결해서 다시 떠오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건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국정원 TF 소속의 직원들이 전원 구속됐습니다. 여기에는 장호준 전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되어 있습니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같은 경우에는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영장 기각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추명호 국장을 영장 기각했다가 네, 오히려 더 큰 사건이 터졌죠. 큰 사건이 터지고 추명호 국장은 더 많은 혐의를 안고 구속됐습니다. 결국 구속됐습니다. 예. 앞으로는 빨리빨리 구속돼 영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번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밝혀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 영장 실질심사 판사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사과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런 큰 뜻이 있는 줄 제가 모르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는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장 실질심사를 1시간 앞두고 투신했습니다. 결국 숨졌는데요. 현장에서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참 일주일 사안간이에요. 일주일 전에 사망한 국정원 소속 정모 변호사. 그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총대를 맬 위치가 아니거든요, 스스로. 분명히 일선이 있는데 두 분 다 유서도 없이 더구나 이 변 검사는 부인과 함께 사무실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찾아서 저도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좁은 창문이던데 그런 창문이라면 머리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던데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자살할 의사가 있었으면 미리 유서를 쓰고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부인과 함께 가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최소한 화장실의 좁은 창문보다는 더 생각해둔 장소가 따로 있었겠죠. 사실은 그 법무법인 자체를 갈 이유도 없어요. 자살할 생각이었다면. 왜냐하면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은 자포자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네, 실질심사 직전까지 상담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공석권 없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당사자가 숨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기 힘들긴 하나 저는 이 대화가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대화가 동기가 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그 법무법인은 찾아보니까 정점식 변호사라고. 네, 정관 변호사입니다. 검찰 출신이에요. 올해 6월에 자천된 분이죠. 그래서 사직한 분인데 이분은 공안검사의 수장.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안검사의 수장, 우리나라 검찰의 수장이라고 할 만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호성 사건, NLL 사건, 기타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공안 사건들 다 이분 손을 거쳤어요. 이분 작품이었는데 무슨 대화가 오갔느냐,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건. 네, 현재 정 변호사의 유족 같은 경우에도요, 장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죠, 유가족 입장으로서는. 장소도 석연치 않고요. 사진을 봤더니 창문이 활짝 열리는, 이렇게 위아래로 왜 이렇게 제끼는 창문 있잖아요. 다 안 열리는, 반쯤 열리는. 빠져나가기 쉽지 않겠던데. 물론
그렇게 투신하고 싶은 어떤 충동을 느낀 사람에게 좁은 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돌발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고, 예. 자살이라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접집하고 들여다볼 대목이 많다고 봅니다. 이 자살 사건은. 그 앞 국정원 직원의 자살 사건도 들여다볼 대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원 사건만, 관련만 되면 이렇게 사망자가 많습니다. 참.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와 관련된 문건을 보고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서요. 내일 검찰에 소환되는데 관련된 수사가 여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NLL 대화록부터 시작해서 사실 걸린 게 많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NLL 대화록도 이명박 시절에 청와대가 전해줬다라고 어제 보도가 나왔죠. 예. 국정원 개혁 발전이 발표했습니다. 이건 사실 이명박 청와대가 대선에 직접 개입한 거라서 제목이 클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유출한 대화록을 토시 하나 틀지 않고 읽었던 김무성 의원도 이제 다시 수사대장이 될 일이고요. 특히 이 대화록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정했거든요. 예. 수정의 주체도 반드시 단죄 대상이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5.18과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옛 광주교도소에서 그동안 신군부가 시민군이 교도소를 습격했다 이렇게 주장해온 장소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피조 조사들을 보면 조작된 내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입원 중인 환자가 교도소를 습격했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고요. 또 교도소 습격 사건 전담반을 꾸려서 관련 문서를 고친 정황들이 다수 나왔다라고 합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네. 아니 구태타를 해서 정권도 뺐는데 이런 거 조작하는 거야 일도 아니었겠죠. 본격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폐기하고 조작했겠지만 그래도 새로 나올 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도. 자, 다음 순요. 오늘 좀 미니가 있거든요. 좀 빨리 가야 합니다. 예, 다스와 관련된 소식도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를 하다가 다 못한 내용들인데요. 이번 주 시사인 보도입니다. 미국 수사기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수사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해외 계좌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예상 밖의 뭐랄까요. 이름인가요? 예상 밖의 이름이죠. 예. 매우 예상 밖의. 왜냐하면 이제 미국 사법당국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계좌를 추적 중 그렇죠. 미국 엘라베마에 있는 다스 현지 법인에서 거액의 돈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수사했다라고. 왜 미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계좌를 추적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는 해외 부패 방지법이라고 FCP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FCP 하나 더 있어요. 예. 부패 방지 법안이 있어요. A겠네요. 예, 아무래도 때려잡으면 거기서는 미국 계좌를 통해서 어떤 부패 흔적이 있으면 미국 회사가 아니더라도 조사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법안인데 제가 보기엔 여기에 망에 걸린 것 같고요. 예, 알리바마에 있던 공장에서. 그리고 그 추적 과정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계좌를 특정했는데 쭉 가다 보니 이름이 홍석현 회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주진우 기자가 홍 회장을 추적하다가 나온 게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계좌를 미국 사법 당국이 아마도 이 법에 의거해서 따라가다가 이름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왜 나온지 저도 몰라요. 예. 근데 나온 걸 안 나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왔어요. 네, 본인도 모르는 계좌라고 현재 부인하고 있는데요. 예.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이번 주 시사인에 실려 있습니다. 시사인 광고 그만하고요. 네, 아니 꼭 보십시오. 저도 왜 이름이 갑자기 등장했는지는 모르고 주중에 기자도 이건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가설조차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아직. 분명한 건 뭐냐면 구체적 계좌, 금액, 예금주가 특정됐고 그 계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 내에서의 거대한 어떤 불법적 자금의 고리를 추적하다가 미국 사법당국이 발견한 걸 어렵게 주진우 기자가 확보했다는 겁니다. 예. 저도 처음 이거 듣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 온다는 뉴스 있죠? 네, 예. 1박 2일로 옵니다. 예. 오늘 정오께 들어옵니다. 예, 온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뉴스 하나 더 하려고 하셨죠. 끝에. 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7%. 아니요, 그거 말고. 아, 예, 예. 또 있죠. 워낙 많았어요. 네, 지금 국민의당이 또 내용을 겪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거기까지 내용을 예, 겪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예. 내용을 겪는 당사자가 나오셨기 때문에. 네네. 그럼 전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자신을 비판한 중진의원에게 사실상 당을 나가라 뭐 이런 공방이 오가서 오늘 보도가 됐는데 당사자를 직접 모셨습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로 하려고 했는데 직접 나오셔가지고 예. 매우 감사합니다. 사실 뭐 당사자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좀 이렇게 또 당내 또 뭐 제 우물에 침뱉기격이 돼서 좀 거북살스러웠습니다만 또 이마저도 이렇게 보고 말씀을 나눠야 좀 정확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애초에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우리 그 내부망이죠. 우리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어제 정읍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아, 국민의당 의원들만 보는 내부 게시판 같은 거기 거. 위원장들까지 예. 포함돼서 보는 방인데. 그것이 왜 외부로 이렇게 유출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로 또 불려 나와야 되고 하는지 참 뭐 어떤 내용을 올리셨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동안의 당 일련의 운영하는 과정이 대단히 미숙하고 부족했다. 네. 안철수 특히 대표가 미수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종에서? 특히 네. 독일에 가서 한 발언 같은 경우는 아주 잘못된 발언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을 지적해서 안철수 대표가 좀 보다 더 좀 제대로 좀 상황을 인식하고 예. 해서 좀 분발했으면 쓰겠다 해서 물론 뭐 중대한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은 뭐 중대한 결단이라는 것이 쓰겠다.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뭐 그런 의미로 안정돼서 했던 것은 아닌데 거기에 좀 발끈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고요? 저는 중대한 결단에 정확한 표현을 넣으면은, 예. 지금이라도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중대한 결단을 했으면 쓰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예,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예, 예.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예. 여기서 중대한 결단이라는 건 사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뭐 사퇴까지 염두에 두고 그런 말한 건 아니고, 그건 진도가 좀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고. 그러면 그거 왜 중대한 결단은 뭡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당에 이를테면은, 예. 이제 독일에서의 복수 발언. 적폐 청산이 복수라는 복수다. 이런 표현. 예.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조금의 문제였지만은 그 전에 뭐 지역위원장을 당헌이나 당규에 근거도 없이 일괄 사퇴하라든지 예. 또 뭐 되지도 않을 바른정당과 통합 가지고 당의 분란을 일으켰잖아요. 예. 지금 분열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어제 그제 분열이 되지 않았습니까? 9명이 네. 나갔는데 또 뭐 최근에 와서는 각 시도당의 사무처장을 중앙당에서 다 내려보내겠다. 예. 또 뭐 이게 또 원칙도 없어요. 어디는 뭐 당무사무처장, 어디는 뭐 정무사무처장으로 전북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디는 뭐 그냥 그대로 사무처장만 또 교체하는 이런 결과고. 그래서 이런저런 걸 보면은 좀 당이 너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운영 방식이 문제가 많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좀 바로잡고 나가라 이런 의미죠. 바로잡고 나가라. 큰 결단은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본인은 이것이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걸 제대로 좀 인식을 하고 분명하게 바로잡자. 이 의미가 이제 중대한 결단을 하라는 제 뜻이었습니다. 당초의 뜻이. 중대한 결단 단어가 이제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도 보는 것이 이제 보도된 쓰신 글을 보면 당대표 출마하는 것도 비정상이고 비정상으로 출마했는데 당선된 것도 당의 비정상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비정상적인
자격으로 출마해서 비정상적으로 당선됐으니 지금 중대한 결단을 해서 당대표를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이해됐겠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은 예. 그때 이제 전당대회 직후 안철수 대표께서 제 방에 와서 예.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본인한테. 출마한 것도 비정상이었고. 아, 그때 이게 사석에서 나눈 얘기입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비정상적인 출마를 통해서 당선된 것도 이 당이 비정상적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당을 정말 제대로 바로잡으려면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잘해주었으면 쓰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아,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요. 아, 사석에서 했던 얘기를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네요, 말하자면. 그때 이제 전당대회 직후에 이제 제 방에 왔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니 잘해달라라는 잘해달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중요한 과제다. 뒷부분이 있군요. 그래서 여기서 중대한 결단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해달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안 대표가 지지율도 당 지지율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당대표 그만두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 거는 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실제 실제 뭐 거기까지 제가 뜻을 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네, 이제는 뭐 그렇게 뭐 받아들이는 것도 또 뭐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판단이겠다 싶습니다. 예. 지금은요. 이제 이런 공방이 있고 나서 거꾸로 안 대표가 그러면 당신이 나가라. 당신이 나가라. 당시 제가 어제 아침에 그 올릴 때만 해도 뭐 사퇴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던 것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닌데. 사퇴하라고 한 것은 아닌데 거꾸로 되돌아온 건 당신이 나가시오. 저보다 당에 있기가 불편하면 나가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이게 개인 회사의 사장도 종업원 그렇게 내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건 지금 안철수 사당이 아니고 안철수 공당 아닙니까? 아니 국민의당이 안철수 사당이 아니고 공당 아닙니까? 그 어떻게 공당의 대표가 그 소속 당원 더구나 현역 의원인 당원을 불편하면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전히 본인이 뭘 지금 잘못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당을 잘못 이끌어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참 저는 이것은 경악스러운 일이고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방송에 나오셔서 이제 나가라고 하는 것에서 반론도 하셨으니까 안철수 대표도 당신이 먼저 나가라고 한 거 아니냐 나보고 그만두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글쎄 그 당대표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어떻든 저는 이 국민의당을 좀 잘 살려서 제3당을 만들어준 국민들 여망을 실현해내자. 저는 예전부터 우리 국민의당이 의석수가 당초 당선 총선 때 38석 지금 뭐 우여곡절을 겪어서 현재 40석입니다만은 작지만 단단한 당으로 가야만이 국민의당이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좀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좀 소통을 제대로 해가면서 당의 뜻을 한 군데로 잘 모아서 요구받는 기대받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쓰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안 대표가 사실은 대표가 되고 나서 2달 이내에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야 누구나 출마할 때는 내가 되어서 당 지지율 올리고 살리겠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지율 그대로 떨어지거나 다 보였다라고 그래서 물러나라는 거 아닙니다. 당대표 하나한테만 달려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책임이 당에 대한 지지율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예, 저는 어제 그 회신 내용 중에서도 분명히 독일에서 서로들 때려잡느라고 정신들이 없다. 또 복수하려고 정권을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적폐청산을 지금 복수라는 걸로 받고 때려잡는 걸로 그렇게 어떻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취지야 미래를 위해서 기술혁명을 열심히 해나가야지 그렇게 싸워서 되겠냐라는 뜻이었겠지만은 그러면은 그걸 해명을 제대로 해야지 정치 기술로서의 적폐청산을 반대했던 것이지 적폐청산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국민들 보고 또는 우리 당원들 보고 너희들이 좀 잘 알아서 나를 그렇게 이해해 줘야지
차라리 좀 거기 가서 미래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술혁명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말이 잘 못 나갔다. 좀 오해가 들 수 있게끔 나간 점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사과하고 바로잡겠다. 이게 당당하고 떳떳한 태도지 적폐청산을 정치 기술로서의 적폐청산을 반대했던 것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나오는 것은 저는 솔직하지 못한 태도고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금 그러면 당대표로서 국민의당을 이끌 만한 역량이 안 됩니까? 저는 자격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두란 얘기잖아요. 본인이 더 분발해야죠. 그러니까 더 분발해야 되죠. 예. 특히 뭐가 부족합니까? 무엇보다도 좀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위원장 일괄 사퇴라느니 당헌 당규에도 근거가 없는 부분을 하려면은 적어도 의총 속에서라도 아니면은 뭐 뭔가 최고회의를 열어서라든가 뭔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합의에 기초해서 추진을 해본다라든지 또 바른정당과 통합 문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그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당내에 많습니까? 뭐 저는 뭐 일일이 지금 아직까지 국정감사하느라고 대화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저는 평소에 상식적인 선에서 항상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도 다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 세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 세보시면 꼭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참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철수 대표와 생각이 같은 분들도 당내에 있겠지만 생각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분들 당내에 그런 뭐 여러 가지 노선이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건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자격이 안 되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우린 일로 가야 돼 혹은 절로 가야 돼 뭐 이념적 노선이 다르거나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역량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당내에 많으면 당대표와 같이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우리 그 안철수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 그 본인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비정상의 언급들 속에서는 늘 전가의 보도처럼 호남민심이 동원된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뭐 어제 제가 올린 글에 호남민심이란 말을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호남민심을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걸어놓는 의미는 이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호남이라는 것은 여든 야든 대한민국은 어떻든 지역구도 정치 속에서 영남 패권주의의 피해자들입니다. 호남은. 네, 상당 기간 그랬죠. 피해자들이죠. 사실은. 네. 소외받고 차별받고 하는 것이 호남이 피해자들인데 지난 총선에서 38석이라는 의석을 만들어준 데가 저는 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호남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자꾸 왜 호남을 부담스러워하고 호남을 폄하하냐 이거예요. 38석 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호남의 지역 정당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건 배은망덕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호남을 단단하게 자기 지지로 끌고 가면서 더 외연을 확장해 가야지. 그 불쌍한 어찌 보면 호남 아닙니까 사실은. 영남 패권주의에서 지금까지 차별받고 소외받은. 그러니까 이 호남에 대한 인식도 저는 생각을 좀 바꿔줘야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하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같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했으면 좋겠지만 안철수 대표는 저희 방송에 안 나오시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본인 당사자와 더 대화를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자, 요 사안은요, 진행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아마도 의원님께서 나가라는 건 아니었지만, 예, 이렇게 나오는 이상 자격이 확실히 없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셨으니까 또 답이 있겠죠, 아마도? 이제 뭐 오늘 들어오신다라고 하니까 뭐 당내에서 충분한 아마 논의들이 있어야죠, 당연히. 답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희가. 예. 그 답에 대한 답을 의원님한테 제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국민당 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제 논의들 해가다 보면 뭐 정확하게 파악이 되겠지만은 사실은 TBS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나와서 본의원님이 정치 이야기 하게 됐습니다. 급할 때는 다 저희를 찾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꼭 조만간은 다시 한번 요 사안이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잘 마무리돼서 우리 국민의당이 제대로 살아나기 여기서 잘 마무리는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퇴진입니까? 꼭 뭐 저는 퇴진을 뭐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퇴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제대로 인식을 하고 제대로 인식을 못하면 퇴진해야 되는 제대로 거죠.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제대로 인식을 못하면 퇴진해야 되는 거죠. 뭐 너무 자꾸 진도를 많이 나가지 말자고요. 진도를 많이 나가지 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유승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뀐 채. 예.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뉴스공장의 오자 토크의 멤버로 고정 출연하셨다가 이제는 정의당의 무려 대표가 되어 돌아오신 이정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그때는 저 구석에 앉아서 발언 기회도 5분의 1 혹은 6분의 1밖에 안 됐는데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단독으로 당대표로 나오셨습니다. 정의당이하고 그 노회찬 원내 대표가 전 뉴스공장에서 빵빵 터트리는 최고 인기 코너를 유지하고 있는데 혹시 정의당 내에서는 노회찬 대표가 여기 나가는 거 싫어한다거나 뭐 아니면 열렬히 환영한다거나 뭐 이런 거 반응이 있습니까? 당원들 안에서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냐. 매일 나가라. 그러고 있죠. 그렇군요. 예. 하지만 또 노회찬 원내대표를 뛰어넘고 싶은 그런 노회찬이 나의 라이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탐탁치 않아 하는 분들은 없어요? 아니면 김어준 저거 이러면서. 뭐 지금 노 대표님은 좋은 선수가 좋은 그라운드를 만났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을 아끼세요. 수요일 날 가서 다 털어놓으시려고. 왜 이렇게 말수가 적어지셨나 그랬더니 수요일 날 가서 다 터시려고. 아, 싸우시는구나. 예. 네. 혹시 그런 얘기가 미리 나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또, 예. 근데 참 대단한 그 순발력이에요, 이분이. 네. 예. 물론 평상시 쭉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딱 나오니까 그런 표현들이 생각나는 거겠지만 전혀 미리 준비할 수 없는 질문에도 빡빡 터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 근래 노 대표님의 그런 순발력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연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연마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현안이 많은데, 어렵게 보셨으니까. 당대표들은 모시기 참 어렵거든요. 예, 이전에 이정미 의원은 모시기가 너무 쉬운데 저희가 귀찮아서 안 불렀고요. 그때 너무 쉽게 나왔나 봐요. 예. 당대표들은 모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신 김에. 다른 얘기 전에, 방금 전에 이제 유승엽 의원이 국민의당 내부 사정 좀 얘기하고 가셨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요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뭐, 소위 적폐청산 드라이버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대상이 되다 보니까 아마 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이 그러는 건 이해합니다. 예. 정치는 뭐 항상 프레임 전쟁이기도 하고. 근데 안철수 대표가 적폐청산 관련해서 복수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크게 보도가 됐는데 요건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 근래 안철수 대표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 온통 딱 한 단어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존재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 다자구도 안에서 국민의당의 독자적인 존재감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또 정치보복 프레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의 존재감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적폐청산이 사실은 아니 그거는 이미 요청이고. 집권 정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브랜드를 가져갈 수 없어서.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정치 보복도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고 있는 프레임인데 둘 중에 하나를 붙는다면 이쪽에 붙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과 뭐 경쟁 상대라고 보시는 게 아닐까요? 오히려 민주당하고의 어떤 그 프레임 경쟁을 하기보다는 이 다자구도 안에서 야당으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지금은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뭐 강력한 단어 같은 것들을 써서 이렇게 존재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보다도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자유한국당의 자유한국당이 이런 프레임에 동의하는 국민들 있을 테니까 그 국민들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아니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끌어들인다라기보다는 지금 야당 내에서도 지금 다당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현재 집권 정당과 맞설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자기 존재감 확보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존재감, 단어. 세 글자가 존재감이 머릿속에 꽉 차 있다. 제가 보기에는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건 문재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데. 여하간,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 같은 당 대표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등한? 네. 예. 그럼 정치 경력이 의원님 더 짧다고 할 수도 없고요. 네. 정치 일선에 계신 지는 더 오래됐고. 그러면 같은 대표로서 보기에 당을 운영하는 실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정의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진로를 잃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른정당도 어저께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지금 바른정당 일부 남아있는 분들이 국민의당과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또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또 일부가 어떻게 하면 민주당과 다시 그렇죠. 합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각 당이 자기 당의 정체성과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길과 방향을 잃었다고 지금 보여져요. 그런 조건에서 국민의당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 이것이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리더십이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는지 아닌지 처음부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처음부터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그 리더십이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네. 그렇게 평가하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른정당이 그중에 9명, 절반이에요. 네. 수명 중에 9명이니까 사실상 전반이고, 이게 끝인가, 추가 탈당을 없겠는가,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추가 탈당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럴 것 그렇게 같아요. 보시죠. 예. 보통 이런 식의 대규모 탈당했을 때 한 번에 안 하고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더 큰 타격을 주려고. 참, 바른정당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바른정당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되면 정의당이야. 역사가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고군분투한 역사가. 얼마 전에 하태경 의원이 저한테 비교섭 단체로 생존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와서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야 오래 쌓여 있는데 가난하게도 살아남고, 근데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은 사실 배부른 정당에 있다가 어렵게 생활하기 시작하고. 견디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비교섭 단체로 저렇게 견디시기가.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9분은 원대 복귀한 거고, 빈손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제 11분들 안에서 한 달만 지내보면 이게 얼마나 축구 배고픈 상황인지 바로 이제 느끼시게 될 거기 때문에. 예, 교섭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네. 국회 일정에 들어가서 같이 합의할 수도 없고. 아니, 그리고 그쪽에서 여야장 협의체를 만들 때 정의당이 비교섭 단체여가지고 거기 껴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상태가 되셨고. 그래서 이 비교섭 단체로 불합리함에 대해서 정의당과 함께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겠고, 아마 또 그것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남은 분들 중에 또 일부가 또 들어갈 것이다. 예,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비교섭 단체 이제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혹은 국회의원들이나 정당 관계자들은 잘 알겠지만 비교섭 단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령 취급받는 거죠. 어저께도 뉴스에 바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는 3당 체제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당이 엄연히 다 존재하는데. 국회의원들도 존재하고. 네. 그런데 왜 3당 체제가 나머지 정당은 그러면 없는 취급을 하는. 바른정당도 이미 4당이 아니라 3당.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죠. 예. 비교섭 단체가 되면 국회 관련된 모든 일정의 논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 결정할 테니 거기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예. 국회의원이 19명이어도 그러는 겁니다. 네. 그렇죠? 거의 그래서 이게 정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싸워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정당으로서 아젠다를 세우고 국회 내에서 싸우기도 어렵고요. 네. 예,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런데 또 그런 유령 취급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존재감을 확보하면서 열심히 잘 싸우는 노하우는 정의당이 또 차근차근 쌓아왔기 때문에. 심상정 전 대표나 노회찬 대표 같이 그런 가운데서도 싸워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아젠다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분도 있는데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기보다는 어렵지 않겠나는 전망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서 유승민 대표 어깨 좀 토닥거려 주시고, 왜냐하면 곧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있고. 네. 일주일 후면 아마. 함께 이 교섭단체 문턱을 낮추는 그런 연합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급하게 짝짝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뭐 전대협, 네. 주사파 이런 얘기 정말 군사정권 시절부터 만들어진 용어들이. 네,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여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정말 오랜만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복고주의로 가는구나. 하다 결국 방법이 없으니까 옛날 방법을 다시 쓰는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뭡니까 그 용어? 레트로. 네. 레트로 파티입니까? 네. 복고정당. 그런 정도로 평가할 이상의 의미는 별로 네, 없다고 보시는 네. 거죠. 네. 방법이 이것저것 다 안 통하니까. 네, 참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조단조단 참 말 잘하시는 것도 정말 제주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그렇게 또 기계적으로 양쪽 다 주장을 보도하는 것도 대단히 불만입니다. 네.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요. 그걸 들고 와서 마치 대등한 공방이처럼 보도하는 게 저는 불공평한 보도라고 보는데. 예,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고. 트럼프 공개서한 보내셨잖아요. 뭐라고 네. 보내셨습니까? 이번에 이제 오시는데 사실 손님이 오시면 굉장히 기쁘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방미하셔가지고 남한에다 전술핵을 배치를 네.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독재적으로 핵무기라도 갖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면서 이게 대한민국에는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있을까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시라. 그래서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전쟁 수단이 아닌 반드시 평화적 수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원칙 이것을 좀 분명하게 천명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정의당의 당대표로 공개서한을 보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취지로 서한을 보냈다고 답장은 없죠? 어저께 보냈으니까 답장 쓸 시간이 있었을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있어도 답장할 양반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또 하나 저희가 모신 이유 중에 하나. 죄송합니다. 지금 욕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여쭤봅니다. 낙태법 개정. 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도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해서 청와대에서도 공식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여기까지는 갔는데 정의당에서는 오래전부터 주장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간략하게 이게 왜 개정돼야 하는지를 정의당은 왜 이 문제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지 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낙태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떤 여성도 낙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자기 몸이 상하면서 하는 건데요. 네, 낙태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남자들의 보고요. 착각이거나 네. 모르니까요. 남자들은 네. 그 대목은.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도 네. 이 임신 중절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낙태에 대한 형벌, 형법상의 처벌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90% 이상의 여성들이 불법적인 시술을 통해서 낙태를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당국도 눈 감아주고 있고 사실상. 네. 네. 그런 과정에서 또 불법 시술 과정에 상당한 건강권이 이렇게 해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제 낙태의 죄라는 것이 사문화되어 있고 또 여성에게 자기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나 건강권, 행복권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권국가로 또 나아가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형법상의 낙태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좀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희가 일요일부터 함께한 여론조사에서도 2년 전과는 다르게 찬성이 훨씬 높게 나왔어요. 7년 전 여론조사와 지금 여론조사가 완전히 딱 그렇죠. 정반대로 뒤집혀진. 시대 정신이 바뀐 거죠. 네. 네, 그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고. 자, 벌써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았네요. 이럴 수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러면 네. 따로 모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 대신 노 대표님은 매일매일 부르시는 걸로. 이정미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요즘 핫해요. 당 자체가. 그래서 제가 오늘 폭탄선언 하나 하려고요. 어떤 폭탄선언이요? 오늘 마지막 고별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이 오늘 국민의당에 나오셨는데, 예, 국감장에서 왜 TBS에서 정치 얘기하냐고, 안 된다고. 일주일 정도 지났나요? 이 정도 됐네. 2주 정도 지나가서 본인이 나와서 정치 얘기 하셨어요. 예. 근데 아무튼 제가 뭐 교섭단체 지금 깨진 것에 대한 제가 책임이 있고. 본인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어쨌든 뭐 지도부 일원으로서 예. 아무튼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 프로의 어떤 하태 유쾌함을 예.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마음이 큰 청자분 요즘 좀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그럼 아픕니다만은. 이번 주는 더 이상 하태경 방송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런 심정이시라고 합니다. 예, 이제 방송을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아마 이 방송. 그래도 오늘 할 이야기는 다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 기분 충분히 했고, 다음 주 다시 나오실 겁니다, 아마. 자, 웃는 건 제가 하고 그러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9명이면 예상했던 숫자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죠? 저는 한 7명 정도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판에 한 2분 더. 막판에 2분 합류하신 분은 누군가요? 뭐 저희들이랑 인간적으로 좀 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를 잘 나누고 허심탄회 얘기. 굉장히 정말 형제같이 같은 정치인이라고. 설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가겠는가 하는 분들. 예. 그러니까 정치가 인간에 보다 더 위에 있다. 근데 그건 또 사실 뭐 맞는 이야기긴 하죠. 공적인 게 사적인 것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공적인 거라기보다는 이번에 보니까 아무튼 보수가 마음은 갈대고 몸은 철새다. 마음은 갈대고 몸은 철새다. 예. 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 중에서, 일단 이 탈당을 사실상 이끈 분이 김무성 전 대표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번에 김무성 대표 별명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무대였잖아요. 무성대장. 예. 그래서 무대에서 무쫄로. 예. 그 별명은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최근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다른 사람 몰라도, 뭐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못하기 때문에 막아야 되고 등등등등. 근데 김무성 대표는 보도되기로는, 그리고 저도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도된 대로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을 마지막까지 하지 않고 본인은 여기 남아서 역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던 분을 사실은 최종적으로 끌고 나온 분 아닙니까? 실제로 당시에 이제 친박들을 향해 역사의 간신들이라고 정말 직설적으로 비난을 했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최근엔 또 뭐 서로 바퀴벌레라고 막 욕하고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이 이 간신배들한테 굴욕을 한 거죠. 대굴욕을 하신 거고. 근데 아무튼 본인은 굉장히 현실적인 합리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한신의 고사 있잖아요. 가랭이 밑으로 기어 들어갈 상황이 되면 기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김무성 대표는 들어가더라도 뭐 친박 청산 이런 게 아니라 친박들하고 대타협하는 거죠. 사실 이제 거의 묵계를 이미 하고 왜냐하면 뭐 들어가서도 친박 청산 내가 앞장서겠다 하면 그 안에 있는 친박들이 김무성 들어오지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친박들 그 대표 되시는 분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김무성 대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밑에 이제 조금 이제 쫄병급 되는 분이 뭐 이제 뭐라고 사과해야 된다. 이런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그건데 제 말은 사실상 끌고 나온 당사자고 그리고 안 나온다고 하는 유승민 의원조차 마지막까지 끌고 나온 당사자로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를 새로 만들어 보자고 막 얘기하다가 이제 거꾸로 제일 먼저 또 끌고 들어간단 말이죠. 유승민 자신이 끌고 나온 유승민 의원은 이제 나온 이상 우리가 세계를 가보자 어렵더라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김무성 의원 본인은 적어도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명분상 좋아 너희들은 가라. 하지만 나는 최소한 유승민을 설득할 때까지는 남아야 되겠다. 이 정도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 계속 비난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정치 안 하겠다. 구질구질 하다는 거죠? 야, 제목 나왔는데 김무성 구질구질. 안 웃는다면서 웃고 계십니까? 슬프시다면서? 예. 아니, 그 배신감도 있는 거죠. 그런 종류의. 아니, 어려운 일 같이 하자고 하다가 혼자 가버리면 어떡하나. 근데 김무성 대표 정치 스타일이 보면 이 48시간 뭐 그 유명한 법칙도 있고 네. 상황 합리론자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말을 갈아탈 수 있는. 네. 그건 뭐 입증됐어요, 사실. 그렇죠. 아주 놀랍게 네.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변하는 주기가, 속도가 네. 너무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사실 본인이 이제 정계 은퇴한다고 그 대선 당시에. 그랬죠. 예, 국회의원 출마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끝이라고. 예. 근데 아마 그 부분도 다 지금 이제 뒤집지 않을까.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이제 홍준표 대표 이후에 한국당에 이제 당권 공백이 생긴다. 자기가 차지하겠다. 뭐 이런 야심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야심이 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셨어요? 아니면 들어갈 리가 없죠. 자기가 뭐 거기 가서 뒤에 뭐 쫄병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대표를 또 하고 싶은 거죠.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직접 대표도 뭐 최소한 뒤에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조종하는 배우가 될 수 있던. 그러니까 마지막 한번 흔들어 보고 싶다. 나름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의 시대가 끝났다 하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아는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본인이 다시 그 국민들의 마음을 바꿔낼 수 있을지 정치는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갈수록 추해지는 것 같습니다. 추해진다. 무쫄 구질구질 추해진다. 제목 많이 나왔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난번 탈당 13명 네. 탈당 때는 진보 보수 가릴 거 없이 비난 여론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리고 언론들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보수, 진보, 언론 양쪽 모두 다 뜬금없이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냐. 명분도 안 내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때보다 명분이 더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가지고 이제 이것이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해서, 가긴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소위 탈당파들이 요구했던 것에서는 턱없이 부정하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하나 가지고 될 리가 없다라고 말하던 분들인데, 그렇게 가면 사실은 언론이 딱 짚어서 이거 명분이 안 되고, 지난번 말과 다르지 않냐라고 지적해줘야 되는데, 보수 언론은 지금은, 명분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그래서 맞습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탈당 사례가 여럿 있었죠. 예, 뭐 많습니다. OS나 DJ 같은 경우도 탈당을 했고. 정권 말 되면 이제 나가라 하니까. 그렇죠. 이걸 이번에는 완전 뒷북이잖아요. 예. 이미 했어야 되는 탈당인데 이제서야 했고.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다면. 예, 이미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그걸 뭐 탈당 시켰다고 해서 비난할 건 아니지만 그것이 뭐 의미가 없는 것인데도 의미 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보수 언론이 그나마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탈당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서최는 출당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던 분들이죠. 했었죠. 거기서 이제 본인들도 많이 후퇴를 한 거죠. 그래서 모양이 많이 좀 깎이는 지금 그런 방식의 이제 탈당입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 국민들은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민심은 댓글을 보면 안다. 댓글을 뭐 보면은 뭐 칭찬하는 댓글이 없죠. 칭찬할 거리도 없고 명분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전직 대통령들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권 말 되면 정권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당이 부담이 돼서 탈당하라고 요구하고 실제로 다들 탈당했죠. 현직일 때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 뭐 말기를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일 때 탈당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지금은 뭐 탄핵되고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탈당하는 게 뭐고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서청원 최경환 출당을 포기했다는 거죠. 사실상 포기했어요. 실제로 서청원 대표가 뭐 녹취록 깐다 그러니까 확 쫄아가지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럼 출당 문제는 정우택 대표가 알아서 하세요. 그건 원내 의총을 해야 되니까. 한번 뺀 거죠. 예, 근데 정우택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바른정당 사람들 받기 위해서 우리 당 사람들 내쫓는 건 못한다. 끝난 거예요. 이미 공식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정우택 대표한테 하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정우택 대표한테 맡긴 걸 보면 이미 끝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서청원 대표 역공을 홍준표 출당시키겠다. 뭐 이렇게 역공을 자신을 좀 얻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탈당해가지고 바른정당 9명이 들어간 것과는 별개로 홍준표 대표 체제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도 또 남아있는데. 남아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용주 의원이 그랬잖아요. 자료를, 홍준표 대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우리 당이 가지고 있다. 저는 본인은 안 가지고 있고 당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걸 뭐 봤다는 식으로 이제 뭐. 그죠. 그럼 당 대표잖아요. 당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 대표가,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공개하느냐. 당에 있는 거니까 당에 있으면 안철수 대표가 공개하시라. 그러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정치권의 적폐, 현실 살아있는 적폐, 홍준표 대표 날릴 수 있죠. 홍준표 대표가 살아있는 적폐로 이제. 이제 뭐 끝장이야, 끝장. 그러니까 이제 보수 언론이 사실은 보수 지지층에게 이 정도면 명분이 되니까 봐주자라고 하는 뉘앙스를 깔고 보도를 하는 거죠. 공격하지 않는 자체가. 이제 거기서 핵심이 홍준표 대표, 홍 대표를 개혁 보수 반열에 올리는 시도인 거죠. 그 박근혜 대표를 출당시키는 게 상당한 개혁이다.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저가 대표적이죠. 뭐 서청원이나 홍준표나 똑같은 썩은 보수다. 홍준표 50보고 서청원 100보다 뭔 큰 차이가 있느냐. 실제로 우리 뭐 의총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홍준표 대표한테 탈당파들은 홍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탈당파들은. 뭐 한국당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그런다. 그걸 원하겠죠, 홍 대표도.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포장하고 싶은 거죠. 홍 대표를 엄청난 개혁가로 포장을 해야 본인들의 탈당이 합리화되는 것이고. 그건 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연내로 홍 대표가 똑같은 썩은 보수다라는 게 저는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홍 대표를 흔들기도 쉽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 뭐 자본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권한 정지 얘기도 나오고 친박 쪽에서. 근데 친박 쪽이 그렇다고 지금 힘을 막 낼 만한 상황도 안 되지 않습니까? 친박도 사실 제스처라고 봐야죠. 저는 서청원 대표가 공개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에서. 홍준표 대표도 카드가 있거든요. 한 번 먹은 놈이 계속 먹는다 이 말은 서청원 대표를 향해서 했는데 그 말은 나도 깔 거 있다는 거예요. 그 행간을 읽어보면. 서로 협박 중이에요. 서로 협박 중인 거죠. 그래서 제3자가 나와서.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다면 국민의당이 공개해서 이 판을 정리해 줄 수 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녹취록 공방에서 제3자가 녹취록을 까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싸움 구경 즐겁게 하고 최대한 서로 박치게 하라고 내버려 두지. 근데 어쨌든 이용주 의원은 본인의 말에 책임을 져야죠. 사실 뭐 국감장에서 했던 이야기, 일부러 국감장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노리고. 그렇겠죠. 보도될.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도될 가능성이 100%니까요. 그때 얘기하면.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절 보는 게 씩 웃고 가더라고요. 내가. 죽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엘리베이터 여러 분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씩 웃으자. 물어보시지. 아니, 나한테는 없어. 이거 아니겠어요? 있어도 없다고 하겠죠.
거꾸로 이게 유승민 의원의 기회가 될 거라고 하는 시각도 없는 건 아닙니다. 기회가 그 됩니다. 기회가 오래 버텨야 올 거라고들 얘기하죠. 기회가 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유승민 대표한테 간곡하게 욕을 했는데. 당대표를 나한테 달라. 제 말 좀 들으라고. 첫 번째는 한국당과 차별화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번 이제 보수 탈당파 숫자를 더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어떻게 하면 차별화가 확실히 됐으면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갔고 근데 차별화가 안 되고 국민들이 볼 때는 한국당이나 뭐 바른정당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 맨날 거의 비슷해요, 사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가 됐으면 확실히 차별화가 됐다. 근데 그래서 유승민 대표한테 스타일을 바꿔라. 점잖은 정치하면 안 된다. 핫한 정치 해라.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거 못 바꾸겠으면 날 다 의견이니까. 그 뒤에 행간의 이야기는. 유승민 선배는 저한테 하태경이 대표하면 참 잘할 것 같다는 말씀 하셨어요. 근데 안 돼. 저는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으니까. 지금 유승민 스타일로 한번 승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우리 노회찬 정의당 선배를 강사로 한번 모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비교섭 단체 노하우 애환. 투지. 투지. 정말 웃기면서도 신문지 깔고 들어눕는 그런 만용. 이런 게 왜 필요하냐? 만용이 아니라, 뭐랄까요. 재치 아닙니까? 재치? 예. 그리고 연출력, 예. 제가 볼 때는 좀 웃겼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또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보는 평가랑, 이게 참 어려운 게 국민들 시선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잘 캐치하는 사람. 근데 사실 홍준표 대표도 그걸 잘해요. 홍준표 대표가 그걸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유일한 장점이에요. 유일한 장점. 사실 우리가 적장이지만 홍준표 대표의 장점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중 눈높이에서 이해가 가도록 자기 그렇죠. 하는 거 능력이 탁월하죠. 예. 바퀴벌레라고 어떻게 딱 규정을 하고 본인도 같은 건데. 홍준표 대표가 대중 눈높이 맞추는 거 아주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노회찬 대표도 모시고 노회찬 대표도 마찬가지고 대중 눈높이에서 딱딱 귀에 꽂히게. 이제 우리 당 의원들이 체질 개선해야 됩니다. 하태경만 나와서 떠들면 안 되고 다 노회찬, 하태경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정의당 스타일이죠. 바른정당에 있지만 탈당 선언입니까 이거? 정의당과 교섭단체는 쉽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 투지를 배워야 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거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정미 대표가 안 그래도 2부에 나오셨다 갔는데 비교섭단체는 유령 취급을 갖는다. 그게 이제 견디기 힘들 것이다. 와서 강의 좀 받으라. 그 얘기 안 그래도 하긴 했습니다. 예. 우린 매일 정동관 가야죠. 이제 기자분들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자분들 찾아가면 돼요. 맞습니다. 그런 자세의 변화가 있으면 바른정당 회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11명인데 그 11명 중에도 또 추가 탈당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이 20명 의원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끈끈했습니다. 그렇겠죠. 힘든 시간을 같이 버텨왔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도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전당대회 연기 좀 하자. 그러면 한 달이라도 안 나간다고 하지 않느냐. 그럼 먼저 나갔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계셨는데 제가 눈물을 머금고 한 달 연기하게 되면 탈당하는 시점은 미룰 수 있겠지만 우리 당에 영원히 죽는다. 국민 앞에 같이 한 약속인데 아무런 명분이 없지 않냐. 연기할 명분이. 그리고 실제로 남지사가 합당 전당대회 요구를 했는데 통합전당대회 한국당하고 홍준표 대표가 그 다다음 날 그 꼼수다. 안 한다. 그리고 남경필 복당도 없다. 그렇게 그냥 이런 자에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최대한 성의껏 명분만 있으면 나도 해줄 수 있다. 우리 동지들 그렇게 간절하게 같이 있고자 한다면. 그래서 몇 분들이 좀 인간적으로 충격을 좀 받은 상태고요. 근데 어쨌든 잘 추스르고. 그럼 절대 떠나지 않은 사람의 숫자를 꼽자면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또 그러면 떠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어떤 경우에도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이분들은 안 떠난다. 5, 6명 됩니까?
하태경 한 사람 확실히 안 떠나죠. 그건 제 문제니까 제가 이야기할 수 있고. 의원님 갈 데도 없잖아요. 저는 한국당 해체를 위해서. 뭐 갈 데가 있어요. 떠난다고 하죠. 다음 총선 때까지 한국당 해체를 위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이고요. 의원님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이해은 의원 최소한 3분 정도, 정병국 의원. 나머지 의원분들도 떠나겠다는 마음은 없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비전과 전략, 여기에 실패하면 우리 당은 끝납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겁니다.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그냥 단순한 정당 지지율 말고 바른정당 지지자들 중에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60%가 넘습니다. 보통 보면. 그러니까 제 말은 바른정당이 당연히 야당으로서 현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워야 하는 상황들이 오긴 하지만 아까 뭐 이제 차별화 말씀하셨길래 자유한국당은 1부터 100까지 다 반대잖아요. 지금 그렇죠. 1부터 75번까지만 반대가 아니라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반대란 말이죠. 근데 바른정당은 그렇지 않은 점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안 보였기 때문에 똑같이 1부터 100까지 반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태가 한 이야기 중에 대부분이 한국당과 차별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빨갱이 장사하면 안 된다. 뭐 어젠가요? 어제도 누구야? 전희경 의원이 임종석 실장한테 한마디 했더라고요. 아직도 빨갱이. 내가 그걸 딱 보면서 김진태 긴장하겠네. 저거 내 영역인데. 어쨌든 뭐 전희경 의원은 저도 그전부터 아는데 이제 여자 김진태죠. 여자 김진태고. 근데 이제 문제는 김진태 의원은 19대 때 이제 통진당이라는 살아있는 이제 종북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파괴력이 있었고, 이제 뒷북이죠. 전희경 의원 또 실제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김진태 의원은 공안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알아요. 조금은 아는데 저는 공안 사범이어서 제가 제일 잘 알죠. 소위 이제 공격하는 주사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잘 모르는 게 한번 영원한 빨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 북한이 저 모양인데 어떻게 똑같이 지금 북한. 이게 또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 30년 전 이야기예요, 30년 전에. 80년대 이야기예요, 80년대.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아는데요. 이석기 같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주사파 공격 해봐야 맥히지도 않고 어르신들 그냥 아직도 뭐 박지원 빨갱이 뭐 이런 뭐 김대중 빨갱이 이런 어르신들한테는 먹히지.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임종석 실장 저랑 과거에 가까웠고 요즘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힘내라고 하는데, 과거에 그런 생각 했다, 맞다. 안지사도 똑같은 공격을 당했어요. 반미청년 해가지고. 근데 안지사도 대선 때, 내가 똑같은 생각 하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한마디를 하면 돼요. 솔직하게. 근데 그걸 가지고 민주화투쟁, 그때 민주화투쟁도 했지만, 그때 종북한 것도 맞거든.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은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선언을 일찍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한때 했는데 지금은 그 생각하고 완전히 멀다. 이런 이야기 그냥 공개적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 표도 민주당이 많이 가져갈 겁니다. 그건 전제가 있죠. 인정을 해버려야 되니까. 앞에. 그게 잘못됐다고. 근데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건 그때 그 시절에 그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 또 다른 생각을 한다.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죠. 자, 남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을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6명은 됩니까? 지금 11명이 다시 스크럼 끌고, 결의를 저희들이 조만간 할 겁니다. 이 중에 4명만 더 가면 그쪽에서는 원하던 120명을 채우는데. 한국당에 이제 방해 공작이 심각하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순차적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2차 탈당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대표. 주호영 대표. 대표가 이제 2차 탈당을 굳이 본인이 이제 그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대표를 하시겠다. 하시니까 그건 우리 말릴 수 없고. 그럼 10명 되는 거고. 9명이죠. 주호영 대표 포함해서. 포함해서 지금 9명이니까. 9명이고. 근데 이제 이번에 나가신 분들이 9분이 이제 남아있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또
작업을 하겠죠, 당연히. 작업 당연히 하죠. 그래야지 자기가 먼저 갔던 게 정당화되니까 당연히 하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많이 당부를 합니다. 이제 너무 아픈 이야기를 하지 마라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뭐 할 이야기는 원칙적인 이야기는 해야 되고, 남아 있는 분들 인간적으로 뭐 힘든 거 아는데 우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득 중이고. 지금 전당대 지금 출마하셨죠? 하도 그렇죠. 보도가 안 돼가지고. 예, 지금 지난번에도 당대표 안 됐는데 이번에도 당대표 안 될 거 아닙니까? 경선 토론이 끝났고. 근데 지금 관심사는 대선 후보와 지금 이제 하태 간의 격차.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뭐 국민들이 관심. 지난번 전당대하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집계합니까? 똑같습니다. 여론조사 30%. 여론조사에서 꽤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때. 뭐 제가 좀 이겼죠. 이겼는데. 이혜원 당대표 씨. 저도 궁금합니다. 이제 유승민 후보와 저하고 뭐 여론조사 격차가 어느 정도 날지. 우리 대선후보급인가 이렇게. 뉴스공장 시청자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나오실 때는 지금 그 격차 다음 시간이면. 제가 한 말씀 빠뜨렸다. 이건 제가 좀 당부 부탁을 좀 드리고 가고 싶은데, 교섭단체 깨지면 제일 힘든 게 돈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1년에 60억 받다가 20억으로 줄어요. 40억이 줍니다. 40억이 날아가는데, 그래서 뭐 저희들도 정리하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정당 당직자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만 원 당원 4만 명만 모으면 이게 40억입니다. 10만 원. 1년에 10만 원. 월 만 원이죠.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내가 10만 원 돌려받죠, 사실은. 10만 원 당원 4만 명 모으고, 이게 이제 당 후원도 요즘 됩니다. 뭐 의원 개인 후원도 되고, 저도 요즘 많이 힘들어서 좀 도와주시고. 자, 이 말씀은 다음 주에도 나오겠다는 거죠. 제가 모금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이번 주 마지막이었던 걸로 정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적표를 들고 나오시겠네요. 유승민 의원은 어떤 격차로 대표가 공산이 가장 높죠 지금. 현실적으로 실력 자한 거 제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과연 2위를 할 것인가 3위를 할 것인가 격차는 얼마 할 것인가 다음 주에 확인하도록 하고 5명은 되는 거죠. 절대 탈당 안 한 사람들. 충분히 넘죠. 그 정도는. 7명까지 됩니까? 뭐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 이야기. 초반에 이 코너 시작할 때 참 어려운 이야기를 잘 풀어주셨는데 요즘은 안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게 하시는 좀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칼 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을 불러서 심포지엄도 하는 곳이고 책도 내는 곳이었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고 더 이상 무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트럼프 온다니까 트럼프와 관련된 경제 이야기 쭉 한번 해볼까요? 트럼프는 근데 미국 내 경제도 못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주로 잘하는 게 이제 압박을 가해서 뭔가 챙기는 건 정말 잘합니다. 트럼프의 이 전술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A는 A고 B는 B다예요. A에서 잘해줬다고 안보에서 잘해줬다고 경제에서 봐주는 거 없습니다. 절대 없고. 두 개 완전히 독립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아니 일본에서 온갖 그 환대를 다 했지 않습니까? 딸한테. 그렇죠. 딸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건 나 처음 봤는데 진짜. 개그맨인지 코미디언을 불렀다 그러세요. 딸 부르는데 돈을 얼마나 들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참 대단해요. 딸 입장에서도 트럼프 일가의 그 본연의 그 돈 본능에 걸맞게 한국이나 중국도 뭐 딸하고 친하다고 하고 딸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딸도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보좌관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거의. 그래서 다들 불렀는데 일본이 그걸 알고 엄청난 배팅을 해가지고 자기가 독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독점하면 뭐 합니까? 트럼프는 방일 하자마자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 않다 그러고 나올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평등한 무역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고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큰 진전이 소위 말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자기가 광판한 걸 수는 한데. 네, 그거는 큰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던 FTA는 TPP라는 거였죠. 12개 국가가 거의 3년 넘게 논의를 했고 처음에 4개국까지 치면 5년 넘게 논의를 했는데 그걸 완전히 중단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하자고 해놓고. 예, 그리고 자기들이 굉장히 그 TPP도 한미 FTA가 모델이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지금 나프타 개정 협상을 하고 그걸 템플릿,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미국, 일본하고 FTA를 하겠다는 거를 합의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걸 요구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네, 나프타 개정의 내용이 바로 한미 FTA에 반영될 겁니다. 뭐 근데 나프타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아마 뭐. 근데 트럼프가 지금 역대 최저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트럼프 표 법안들도 통과가 안 되고 아니 권력이 가장 센 초기 1년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앞으로 될 리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밖에서 얻어내야 되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정치적 곤경이기 때문에 밖에서 뭔가 얻어왔고 미국의 위신을 세웠다. 이거를 지금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만만한 나라들이 동아시아에 있는데 중국은 만만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정치력이 안 먹히고 저는 이제 트럼프가 뭐 이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실제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미국 정신권자들의 분석이 있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그런 척하는 것이 바로 평생을 쌓아온 자신의 비즈니스 전술이다. 지광의 전략. 근데 제가 한국에서 트럼프랑 가장 비슷한 사람 뽑으라면 김원준 총수 뽑겠어요. 제가 왜 비슷해요? 밀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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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잘해준다고 딴 데서 봐주는 거 없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요거. 저는 전략이 아니라고 보는 게, 네. 어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렇게 훌륭한 전략가면 미국에서 잘했어야죠. 지금은 그냥 미국이 워낙 힘이 세니까, 그걸 등에 업고 외국을 후려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전략이 아니죠. 안 되는 이유가 지금 한미 FTA 협상가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광이 전략을 쓰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치킨 게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치킨 게임이라는 게 마주 달리는 차가 핸들을 트는 쪽이 지는 치킨 바보 겁쟁이가 되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미친놈이 이기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한미 FTA 협상을 이 치킨 게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미친놈이면 돌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근데 비즈니스를 그렇게 해왔고 자기는 그렇게 성공했다 이거죠. 예, 근데 국내에서는 그게 안 통하거든요. 트럼프가 미친놈, 그래 미친놈처럼 해봐라 이렇게 되니까 외국에서 하는 건데 근데 만일에 상대방도 미친놈 역할을 하면 부딪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벼랑 끝 전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FTA 전략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제일 미친 짓이라고 느껴지는 전략은 폐기하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카드로 폐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상대가 인식하게 만들 이걸 갖다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신호라고 말하는데 게임이론에서 그 상대가 폐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는데 이걸 전 세계 제일 잘한 나라 북한이에요. 맞습니다. 끝까지 죽일 타면 죽여라. 아무리 힘이 약해도 아마 미국의 500분의 1도 안 될 텐데 국력이. 근데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는 얘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조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미 FTA 폐기는 미국이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익을 보는 자들이. 특히 공화당 내에 FTA로 그렇죠.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대기업들,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고 또 농산물은 또 이제 의원들이. 남부거든요. 거기는 남부는 공화당이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중국이 사드에 관해서 의외로 쉽게 사실 봐줬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한국이 완전히 미국 쪽으로 붙으면 중국도 굉장히 깝깝해지거든요. 동북아에서 완전히 포위되니까 마찬가지로 그걸 피벗 국가라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완전히 중국한테 가면 곤란하거든요. 전략적 균형자 역할을 한다. 뭐 그게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너무 강한 얘기고 발상이었는데 사실은 중간 쪽에서 그러니까 머들링스루라고 하는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타고 가는 그 전술을 쓰면 함부로 한국을 갖다 중국 쪽으로 밀어붙이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미 FTA 폐기는 그렇게 갈 가능성은 적지만. 근데 우리도 폐기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얘들 잘못 다루면 진짜 폐기할 수도 있겠네라고 해야. 그냥 폐기하고 중국하고 붙게 경제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사실상 중국하고 훨씬 더 많이 2배 이상 지금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FTA 협상을 해서 더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는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작년까지 2.5% 관세가 붙어 있었거든요. 금년에 없어진 건데 이거 다시 2.5%로 가는 거 빼고는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게 없어요. 사실 수출에 관한 한. 근데 오히려 반대쪽에는 우리가 관세를 낮출 여지가 있는 게 농산물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끊임없는 어떤 요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 법률 시장 개방해라라든가 또는 이제 이
제재 압박을 하잖아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특허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계속 덤핑 때리다가 그거 안 되니까 한국이 그래서 계속 잘 나가니까요. 예, 한국이 특허를 도용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미국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 안전 기준을 면제를 이건 우리도 크게 손해 볼 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 쪽에서 그렇게 매달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이게 한미협대에 큰 이익을 주느냐 아닌 측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폐기하면 손해 보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폐기해도 좋다라고 하는 결의를 보일 때 미국하고 협상이 제대로 되지. 무슨 세게 나오니까 하나씩 봐주지? 그러면 전체를 다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자세로 나가지 마라 절대. 예, 쟤는. 그러니까 일본이 저자세 중에 저자세로 가서 얻은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일본은 이 동북아에서 자기의 군사력을 키우는 게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스텔스 F-35 사주기로 한 것도 자기나 중국과 맞서는 거를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 이게 아베가 만들어내서 미국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인도선을 연결하겠다는 거죠. 태평양선하고 인도선을 연결해서 중국 대륙을 갖다가 압박하겠다. 이런 해양과 대륙 이겁니다. 미국도 그래서 인도를 지금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본에서는 안보 쪽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에서 어느 정도 얻은 게 있는데 한국은 그럴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북한 문제도 있고 한국이 중국 포위방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MD망에 안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것이고요. 사실은. 근데 MD망에 안 들어간다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사실은 MD망에 사실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공적인데. 아니, 왜 미국 자사지가 미국 맘대로 운영하는 건데. 근데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이제 중국과의 관계 그러면서 3불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미국 MD망에 평등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보수정당에서도 공격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했던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죠. MD망이 아니라고. 물론 포괄적으로 MD망 안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지만 MD망이 아니라고 했던 표명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는데 이번에는 공격을 또 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요, 뭐. 언제나 그런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긴 하지만. 자, 그러면 트럼프가 방한하여 이제 곧 방한합니다. 몇 시간 후면 방한하여 노릴 것은 방위비 분담금 또는 FTA 이런 경제적 부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최대한 압박한다라는 거니까 그거야 뭐 완전히 동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쓰는 군사비를 분담하라는 건 원래부터 트럼프의 전략이었고 예전부터 일본에서 어느 정도 달성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하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전략 자산 문제가 수단 배치 문제가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더 많은 돈을 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첨단 무기를 갖다 구입하라는 것도 아마 나올 거고 저는 만일에 돈을 써서 해결할 문제라면 그거는 뭐 협상을 할 일이지만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전략선에서 현재 어느 한편에 쓰는 그런 위치만 차지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고 한미 FTA는 충분히 우리가 당당히 맞서도 된다.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얻어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말씀하셨듯이 다 이제 뭐 일치하거나 혹은 뭐 미국이나 우리나 FTA에서는 대립할 텐데. 근데 대화가 중요하다. 이 멘트 하나는 어떻게든 얻어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얘기는 뭐 트럼프도 하죠. 이번에도 했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뭐 국회 연설할 때 대화, 전쟁이 아니라 대화로 풀겠다. 이런 멘트 하나 끌어내면 외교적인 승리라고 보는데 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나 외교팀에서 이미 다 준비를 했겠지만 지금 트럼프를 만나고 바로 또 시진핑을 만나게 돼 있잖아요. 연속적으로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잘 타야 될 거다.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도 보는 것이 이제 보도된 그 쓰신 글을 보면 당대표 출마하는 것도 비정상이고 비정상으로 출마했는데 당선된 것도 당의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비정상적인 자격으로 출마해서 비정상적으로 당선됐으니 지금 중대한 결단을 해서 당대표를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이해됐겠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은 그때 이제 전당대회 직후 안철수 대표께서 제 방에 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본인한테.
출마한 것도 비정상이었고. 아, 그때 이게 사석에서 나눈 얘기입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비정상적인 출마를 통해서 당선된 것도 이 당이 비정상적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당을 정말 제대로 바로잡으려면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잘해주었으면 쓰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아,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요. 아, 사석에서 했던 얘기를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네요, 말하자면. 그때 이제 전당대회 직후에 이제 제 방에 왔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니 잘해달라라는 잘해달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중요한 과제다. 뒷부분이 있군요. 그래서 여기서 중대한 결단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안 대표가 지지율도 당 지지율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당대표 그만두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 거는 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실제 실제 뭐 거기까지 제가 뜻을 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네, 이제는 뭐 그렇게 뭐 받아들이는 것도 또 뭐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판단이겠다 싶습니다. 예. 지금은요. 이제 이런 공방이 있고 나서 거꾸로 안 대표가 그러면 당신이 나가라. 당신이 나가라. 당시 제가 어제 아침에 그 올릴 때만 해도 뭐 사퇴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던 것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닌데. 사퇴하라고 한 것은 아닌데 거꾸로 되돌아온 건 당신이 나가시오. 저보다 당에 있기가 불편하면 나가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이게 개인 회사의 사장도 종업원 그렇게 내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건 지금 안철수 사당이 아니고 안철수 공당 아닙니까? 국민의당이 안철수 사당이 아니고 공당 아닙니까? 그 어떻게 공당의 대표가 그 소속 당원, 더구나 현역 의원인 당원을 불편하면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전히 본인이 뭘 지금 잘못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당을 잘못 이끌어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참 저는 이것은 경악스러운 일이고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방송에 나오셔서 이제 나가라고 하는 것에서 반론도 하셨으니까 안철수 대표도 당신이 먼저 나가라고 한 거 아니냐 나보고 그만두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글쎄 당대표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어떻든 저는 이 국민의당을 좀 잘 살려서 제3당을 만들어준 국민들 여망을 실현해내자. 저는 예전부터 우리 국민의당이 의석수가 당초 당선 총선 때 38석, 지금 뭐 우여곡절을 겪어서 현재 40석입니다만은 작지만 단단한 당으로 가야만이 국민의당이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좀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좀 소통을 제대로 해가면서 당의 뜻을 한 군데로 잘 모아서 요구받는 기대받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쓰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안 대표가 사실은 대표가 되고 나서 2달 이내에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야 누구나 출마할 때는 내가 되어서 당 지지율 올리고 살리겠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지율 그대로 떨어지거나 답보했다라고 그래서 물러나라는 거 아니면 당대표 하나한테만 달려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책임이 당에 대한 지지율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예, 저는 어제 그 회신 내용 중에서도 분명히 독일에서 서로들 때려잡느라고 정신들이 없다. 또 복수하려고 정권을 장전하고 이야기를 해서 적폐청산을 지금 복수라는 걸로 받고 때려잡는 걸로 그렇게 어떻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취지야 미래를 위해서 기술혁명을 열심히 해나가야지 그렇게 싸워서 되겠냐라는 뜻이었겠지만은 그러면은 그걸 해명을 제대로 해야지 정치 기술로서의 적폐청산을 반대했던 것이지 적폐청산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국민들 보고 또는 우리 당원들 보고 너희들이 좀 잘 알아서 나를 그렇게 이해해 줘야지. 차라리 좀 거기 가서 미래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술혁명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말이 잘 못 나갔다. 좀 오해가 들 수 있게끔 나간 점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사과하고 바로잡겠다. 이게 당당하고 떳떳한 태도지 적폐청산을
정치 기술로서의 적폐청산을 반대했던 것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나오는 것은 저는 솔직하지 못한 태도고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금 그러면 당대표로서 국민의당을 이끌 만한 역량이 안 됩니까? 저는 자격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두란 얘기잖아요. 본인이 더 분발해야죠. 그러니까 더 분발해야 되죠. 예. 특히 뭐가 부족합니까? 무엇보다도 좀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위원장 일괄 사퇴라느니 당헌 당규에도 근거가 없는 부분을 하려면은 적어도 의총 속에서라도 아니면은 뭔가 최고회의를 열어서라든가 뭔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합의에 기초해서 추진을 해본다라든지 또 바른정당과 통합 문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그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당내에 많습니까? 저는 일일이 지금 아직까지 국정감사하느라고 대화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평소에 상식적인 선에서 항상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도 다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 세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 세보시면 꼭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참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철수 대표와 생각이 같은 분들도 당내에 있겠지만 생각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분들 당내에 그런 여러 가지 노선이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건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자격이 안 되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우린 일로 가야 돼 혹은 절로 가야 돼 이념적 노선이 다르거나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역량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당내에 많으면 당대표와 같이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본인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비정상의 언급들 속에서는 늘 전가의 보도처럼 호남민심이 동원된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어제 제가 올린 글에 호남민심이란 말을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호남민심을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걸어놓는 의미는 이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호남이라는 것은 여든 야든 대한민국은 어떻든 지역구도 정치 속에서 영남 패권주의의 피해자들입니다. 호남은. 네, 상당 기간 그랬죠. 피해자들이죠. 사실은. 네. 소외받고 차별받고 하는 것이 호남이 피해자들인데 지난 총선에서 38석이라는 의석을 만들어준 데가 저는 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호남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자꾸 왜 호남을 부담스러워하고 호남을 폄하하냐 이게. 38석 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호남의 지역 정당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건 배은망덕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호남을 단단하게 자기 지지로 끌고 가면서 더 외연을 확장해 가야지. 그 불쌍한 어찌 보면 호남 아닙니까 사실은. 영남 패권주의에서 지금까지 차별받고 소외받은. 그러니까 이 호남에 대한 인식도 저는 생각을 좀 바꿔줘야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하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같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했으면 좋겠지만 안철수 대표는 저희 방송에 안 나오시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본인 당사자와 더 대화를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자, 요 사안은요, 진행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아마도 의원님께서 나가라는 건 아니었지만, 예, 이렇게 나오는 이상 자격이 확실히 없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셨으니까 또 답이 있겠죠, 아마도? 이제 오늘 들어오신다라고 하니까 네. 당내에서 충분한 아마 논의들이 있어야죠, 당연히. 답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희가. 예. 그 답에 대한 답을 의원님한테 제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국민당 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논의들 해가다 보면 예. 정확하게 파악이 되겠지만은 사실은 TBS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내가 나와서 본의 아니게 정치 이야기 하게 됐습니다. 급할 때는 다 저희를 찾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꼭 조만간은 다시 한번. 예. 요 사안이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잘 마무리돼서 우리 국민의당이 제대로 살아나게 여기서 잘 마무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퇴진입니까? 꼭 뭐 저는 퇴진을 뭐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퇴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제대로 인식을 하고 제대로 인식을 못하면 퇴진해야 되는 제대로 거죠.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인식을 못하면 퇴진해야 되는 거죠. 뭐 너무 자꾸 진도를 많이 나가지 말자고요. 진도를 많이 나가지 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유수영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뀐 채. 예.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뉴스공장의 오자 토크의 멤버로 고정 출연하셨다가 이제는 정의당의 무려 대표가 되어 돌아오신 이정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그때는 저 구석에 앉아서 발언기에도 5분의 1 혹은 6분의 1밖에 안 됐는데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단독으로 당대표로 나오셨습니다. 정의당이야 노회찬 원내 대표가 전 뉴스공장에서 빵빵 터트리는 최고 인기 코너를 유지하고 있는데 혹시 정의당 내에서는 노회찬 대표가 여기 나가는 거 싫어한다거나 뭐 아니면 열렬히 환영한다거나 뭐 이런 거 반응이 있습니까? 당원들 안에서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냐. 매일 나가라. 그러고 있죠. 그렇군요. 예. 하지만 또 노회찬 원내대표를 뛰어넘고 싶은 그런 노회찬이 나의 라이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탐탁치 않아 하는 분들은 없어요? 아니면 김어준 저거 이러면서. 뭐 지금 노 대표님은 좋은 선수가 좋은 그라운드를 만났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을 아끼세요. 수요일 날 가서 다 털어놓으시려고. 왜 이렇게 말수가 적어지셨나 그랬더니 수요일 날 가서 다 터시려고. 싸우시는 거구나. 예. 네. 혹시 그런 얘기가 미리 나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또, 예. 근데 참, 대단한 순발력이에요, 이분이. 네. 예. 물론 평상시 쭉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딱 나오니까 그런 표현들이 생각나는 거겠지만 전혀 미리 준비할 수 없는 질문에도 빵빵 터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 근래 노 대표님의 그런 순발력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연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연마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현안이 많은데, 어렵게 보셨으니까. 당대표들은 모시기 참 어렵거든요. 예, 이전에 이정미 의원은 모시기가 너무 쉬운데 저희가 귀찮아서 안 불렀고요. 그때 너무 쉽게 나왔나 봐요. 예. 당대표들은 모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신 김에. 다른 얘기 전에, 방금 전에 이제 유승엽 의원, 미국에는 해외 부패 방지법이라고 FCP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FCP 하나 더 있어요. 예. 부패 방지 법안이 있어요. A겠네요. 예, 아무래도. 때려잡으면. 거기서는 미국 계좌를 통해서, 어떤 부패 흔적이 있으면 미국 회사가 아니더라도 조사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법안인데 제가 보기엔 여기에, 망에 걸린 것 같고요. 예, 알리바마에 있던 공장에서. 그리고 그 추적 과정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계좌를 특정했는데 쭉 가다 보니 이름이 홍석현 회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주진우 기자가 홍 회장을 추적하다가 나온 게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계좌를 미국 사법 당국이 아마도 이 법에 이거해서 따라가다가 이름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왜 나온지 저도 몰라요. 예. 근데 나온 걸 안 나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왔어요. 네, 본인도 모르는 계좌라고 현재 부인하고 있는데요. 예.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이번 주 시사인에 실려 있습니다. 시사인 광고 그만하고요. 네, 아니, 꼭 보십시오. 저도 왜 이름이 갑자기 등장했는지는 모르고 네. 주중에 기자도 이건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뭐 가설조차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아직. 분명한 건 뭐냐면 구체적 계좌, 금액, 예금주가 특정됐고 그 계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 내에서의 거대한 어떤 불법적 자금의 고리를 추적하다가 미국 사법당국이 발견한 걸 어렵게 주진우 기자가 확보했다는 겁니다. 예. 저도 처음 이거 듣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 온다는 뉴스 있죠? 네, 예. 1박 2일로 옵니다. 예. 오늘 정오께 들어옵니다. 예, 온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뉴스 하나 더 하려고 하셨죠? 끝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7%. 아니요, 그거 말고. 예.
또 있죠. 워낙 많았어요. 네, 지금 국민의당이 또 내용을 겪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거기까지 내용을 겪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용을 겪는 당사자가 나오셨기 때문에. 네네. 그럼 전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자신을 비판한 중진위원에게 사실상 당을 나가라 뭐 이런 공방이 오가서 오늘 보도됐는데 당사자를 직접 모셨습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로 하려고 했는데 직접 나오셔가지고 예. 매우 감사합니다. 사실 뭐 당사자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좀 이렇게 또 당내 또 뭐 제 우물에 침뱉기 격이 돼서 좀 거북살스러웠습니다만 또 이마저도 이렇게 보고 말씀을 나눠야 좀 정확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애초에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우리 그 내부망이죠. 우리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어제 정읍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국민의당 의원들만 보는 내부 게시판 같은 거. 위원장들까지 포함돼서 보는 방인데 그것이 왜 외부로 이렇게 유출돼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로 또 불려 나와야 되고 하는지 참 뭐 어떤 내용을 올리셨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동안에 당 일련의 운영하는 과정이 대단히 미숙하고 부족했다. 네. 안철수 대표가 미수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종에서? 특히 독일에 가서 한 발언 같은 경우는 아주 잘못된 발언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을 지적해서 안철수 대표가 좀 보다 더 좀 제대로 좀 상황을 인식하고 해서 좀 분발했으면 쓰겠다 해서 물론 뭐 중대한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은 뭐 중대한 결단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뭐 그런 의미로 한정돼서 했던 것은 아닌데 거기에 좀 발끈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고요? 저는 중대한 결단에 정확한 표현을 넣으면은, 지금이라도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중대한 결단을 했으면 쓰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말인 거죠?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대한 결단이라는 건 사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뭐 사퇴까지 염두에 두고 그런 말한 건 아니고 그건 진도가 좀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고. 그러면 그거 왜 중대한 결단은 뭡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당에 이를테면은 이제 독일에서의 복수 발언. 적폐 청산이 복수라는 이런 표현.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조금의 문제였지만은 그 전에 뭐 지역위원장을 당헌이나 당규에 근거도 없이 일괄 사퇴라든지 또 뭐 되지도 않을 바른정당과 통합 가지고 당의 분란을 일으켰잖아요. 지금 분열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어제 그제 분열이 되지 않았습니까? 9명이 나갔는데 또 뭐 최근에 와서는 각 시도당의 사무처장을 중앙당에서 다 내려보내겠다. 또 뭐 이게 또 원칙도 없어요. 어디는 뭐 당무사무처장, 어디는 뭐 정무사무처장으로 전북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디는 뭐 그냥 그대로 사무처장만 또 교체하는 이런 결과고. 그래서 이런저런 걸 보면은 좀 당이 너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운영 방식이 문제가 많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좀 바로잡고 나가라 이런 의미죠. 바로잡고 나가라. 큰 결단은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본인은 이것이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걸 제대로 좀 인식을 하고 분명하게 바로잡자 이 의미가 이제 중대한 결단을 하라는 제 뜻이었습니다. 당초의 뜻이. 그 중대한 결단 단어가 이제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청와대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명과 실력 닿습니다.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게 질입니까? 의원님 그게 질입니까 그럼?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죠. 어제 국감장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간의 공방입니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친북 좌파라는 거죠. 색깔론.
그런데 청와대가 운동권만으로 채워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만 설사 운동권이 청와대에 대거 입성했다 한들 그게 왜 안 되는 거죠? 학창시절 군사정권을 상대로 저항한 경력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언론을 강제로 통폐합하고 박정철 씨를 고문해서 죽이고 광주에서는 군인들이 자국민에게 기관총을 쏴대던 시절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국민들이 죽어갈 때 어디서 무엇을 했냐고 따진다면 모르겠는데 그 시절 그런 군사정권에 왜 대들었냐고 따지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학생운동 영역을 훈장처럼 휘두르는 것도 안 될 일이지만 그 경력이 무슨 엄청난 죄라도 되는 것처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희경 의원이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군사정권을 열렬히 옹호라도 했을 겁니까? 그럼 나라면 그랬다고 말을 하시던지요.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검색어가 올랐길래 제가 아침에 급히 오프닝을 하나 써봤는데 전희경 의원은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출신이죠. 네, 그렇죠. 전경련이 운영자금을 사실상 됐던 매우 엄청나게 친기업적인 사실상 재벌들의 용병들이었다고 평가받은 것인데 인사했나요 우리? 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 내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찬성했던 그렇죠. 인사였는데요. 네, 국정교과서를 열렬히 지지했던 분이죠. 전사라는 표현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때 김무성 의원한테요. 그렇죠. 최순실 게이트 사지고 나서 이제 이 단체는 사실상 휴업이에요. 왜냐하면 정경련이 구구단체 지원한 게 논란이 돼가지고 여기도 자금 지원이 끊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뉴라이트 성행위도 했고 지구온난화도 부정하는 것이죠. 여기도. 더 재밌는 거는 이 자유경제원이 19대 때 새누리당조차 중도 좌파 90몇 명, 좌파 30몇 명, 우파가 한 명도 없다고. 굉장히 센 스탠스를 가지고.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어떤 성향의 분인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 간단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좀 이해가지 않습니까? 끝에 있다 보니까. 그렇구나. 근데 전 의원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현재 이 발언의 자유, 상당 부분은 그 시절에 저항했던 학생들 덕이라는 걸. 앞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그 덕이라는 걸 알아야 할 텐데 인정할 리는 없겠지만요. 하여튼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자, 첫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 원 들여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했다라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JTBC가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이뤄진 여론조사가 100차례나 된다라는 건데요. 이 여론조사는 이른바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유승민계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직접 이 지역에서 소위 진박 후보를 내서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선거 개입이죠. 이건 한마디로. 이게 이제 선거 개입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보수 진영을 위한 거였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명분이 있을 텐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닌 것이, 대구 경북에서는 어차피 새누리당 다 당선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100번이나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소위 이제 진박들을 골라서, 사람을 꽂아서 당선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넣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기 말을 위해 쓴 돈인 겁니다, 이건. 네. 이건 뭐, 보수 진영이나 뭐, 이념이나 혹은 뭐, 새누리당이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박근혜 말을 잘 듣냐, 안 듣냐. 자기한테 충성하냐, 아니냐. 이건 선거 개입 중에서도 아주 가장 질 나쁜 선거 개입인데. 관련해서 다시 떠오른 녹취가 하나 있죠. 생각나요. 이거 당연히 보장하죠.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 친박 브랜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아니 형이 일단 전화를 해. 빨리. 형 아니면 형 사단낸다니까 내가 별의별 걸 다 가질 테니까 형에 대해. 아마도 윤상현 의원의 이 멘트를 텍스트로만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요 내용이 딱 들어맞는 내용입니다. 다 두 가지죠. 하나는 진박들을 다 골라내고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구를 옮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사람한테 청와대에서 벌컥벌컥 다 가지고 있다. 뒷조사에서. 라는 뉘앙스의 윤상현 전 의원의 멘트. 또 연결해서 다시 떠오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건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국정원 TF 소속의 직원들이 전원 구속됐습니다. 여기에는 장호준 전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되어 있습니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같은 경우에는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영장 기각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추명호 국장을 영장 기각했다가 네, 오히려 더 큰 사건이 터졌죠. 큰 사건이 터지고 추명호 국장은 더 많은 혐의를 안고 구속됐습니다. 결국 구속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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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빨리빨리 구속돼 영장이 나오지 않을까. 예, 이번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밝혀진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당시 영장 실질심사 판사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사과드렸잖아요. 예.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런 큰 뜻이 있는 줄 제가 모르고,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는요. 예, 다만 이와 관련해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 앞두고 투신했습니다. 결국 숨졌는데요. 현장에서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참 일주일 사안간이에요. 일주일 전에 사망한 국정원 소속 정모 변호사. 그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총대를 맬 위치가 아니거든요, 스스로. 예. 분명히 일선이 있는데 두 분 다 유서도 없이 더구나 이 변 검사는 부인과 함께 사무실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찾아서 저도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좁은 창문이던데. 그런 창문이라면 머리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던데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자살할 의사가 있었으면 미리 유서를 쓰고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부인과 함께 가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최소한 화장실의 좁은 창문보다는 더 생각해 둔 장소가 따로 있었겠죠. 사실은 그 법무법인 자체를 갈 이유도 없어요. 자살할 생각이었다면. 왜냐하면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은 자포자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네, 실질심사 직전까지 상담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공석권 없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당사자가 숨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기 힘들긴 하나 저는 이 대화가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대화가 동기가 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그 법무법인은 찾아보니까 정점식 변호사라고. 네, 정관 변호사입니다. 검찰 출신이에요. 올해 6월에 자천된 분이죠. 그래서 사직한 분인데 이분은 공안검사의 수장.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안검사의 수장, 우리나라 검찰의 수장이라고 할 만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호성 사건, NLL 사건, 기타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공안 사건들 다 이분 손을 거쳤어요. 예. 이분 작품이었는데 무슨 대화가 오갔느냐,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건. 네, 현재 정 변호사의 유족 같은 경우에도요, 장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죠, 유가족 입장으로서는. 장소도 석연치 않고요. 사진을 봤더니 창문이 활짝 열리는, 이렇게 위아래로 왜 이렇게 제끼는 창문 있잖아요. 다 안 열리는, 반쯤 열리는. 빠져나가기 쉽지 않겠던데. 물론 그렇게 투신하고 싶은 어떤 충동을 느낀 사람에게 좁은 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돌발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고, 예. 자살이라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접지 말고 들여다볼 대목이 많다고 봅니다. 이 자살 사건은. 그 앞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도 들여다볼 대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원 사건만, 관련만 되면 이렇게 사망자가 많습니다. 참.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와 관련된 문건을 보고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서요. 내일 검찰에 소환되는데 관련된 수사가 여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뭐 NLL 대화록부터 시작해서 사실 걸린 게 많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NLL 대화록도 이명박 그 시절에 청와대가 전해줬다라고 어제 보도가 나왔죠. 예. 예. 국정원 개혁 발전이 발표했습니다. 이건 사실 이명박 청와대가 대선에 직접 개입한 거라서 제목이 클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유출한 대화록을 토시 하나 틀지 않고 읽었던 김무성 의원도 이제 다시 수사대장이 될 일이고요. 특히 이 대화록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정했거든요. 예. 수정의 주체도 반드시 단죄 대상이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5.18과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옛 광주교도소에서 그동안 신군부가 시민군이 교도소를 습격했다 이렇게 주장해온 장소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피조 조사들을 보면 주닥된 내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입원 중인 환자가 교도소를 습격했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고요. 또 교도소 습격 사건 전담반을 꾸려서 관련 문서를 고친 정황들이 다수 나왔다라고 합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네. 아니 뭐 구태타를 해서 정권도 뺐는데 이런 거 조작하는 거야 일도 아니었겠죠. 본격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폐기하고 조작했겠지만 그래도 새로 나올 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도. 자, 다음 순요. 오늘 좀 미니가 있거든요. 좀 빨리 가야 합니다. 예, 다스와 관련된 소식도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를 하다가 다 못한 내용들인데요. 이번 주 시사인 보도입니다. 미국 수사기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수사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해외 계좌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예상 밖의 뭐랄까요. 이름인가요? 예상 밖의 이름이죠. 예. 매우 예상 밖의. 왜냐하면 이제 미국 사법당국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계좌를 추적 중 그렇죠. 미국 엘라베마에 있는 다스 현지 법인에서 거액의 돈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수사했다라고. 왜 미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계좌를 추적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상할 텐데 그게 아니라